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오늘 제주를 시작으로 예년보다 한 주가량 빠르게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반면에 필리핀 해상에선 1호 태풍 우디비 북상 중인데 첫 태풍 발생 시기가 9년 만에 가장 늦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갈수록 예측하기 어렵고 변화 폭도 커지는 날씨 얘기 그리고 기후변화 얘기 해보겠습니다. 예상욱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예상욱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예년과 다른 날씨 흐름이 나타난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겁니다. 올해 장마 일찍 시작된 이유가 뭘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정체정선의 위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좀 강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정체전선을 조금 더 빠르게 우리나라로 밀어붙여서 현재 제주가 지금 보면 좀 빠르게 장마가 시작됐고요. 또 하나 이유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남중국해에 발생한 그 태풍, 이 태풍이 그 태풍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이것 역시 전선을 조금 더 위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 두 가지 역할이 동시에 지금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주도, 특별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좀 빨리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일찍 시작되기도 했지만 강수량도 예년보다 많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온다고 해요. 네네. 실제로 교수님 보기에도 여러 가지 요인을 볼 때 강수량이 올해 좀 많을 것 같습니까? 일단 장마가 좀 일찍 시작됐으니까 아마 6월 달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훨씬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 기상청도 계절 전망을 보면 올 여름 전체적으로 좀 강수량이 많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고요. 특별히 이제 6월 달이 평년보다 좀 많은 걸로, 그러니까 7, 8월 달은 평년과 비슷한 걸로 전망을 했는데 실제 다른 요소들을 볼 때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좀 강수량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강수량이 많을 거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전망을 하셨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교과서 보면 이게 전공을 안 하더라도 장마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팽팽히 맞서면서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서 비가 장시간 내리는 거다. 요 정도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장마 성격을 규정하는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마라는 것 자체가 정해상으로 정체전선상에서 오랫동안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그 정체전선을 유지하는 요소들이 결국 우리나라 장마의 성격을 규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장마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이 90년대 후반 이후로 많이 변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장마 기간 동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다가 7, 8월 달 되면 땡볕 더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그런 어떤 강수 패턴을 보였는데 90년대 후반 이후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솔직히 장마 때도 그렇지만 7, 8월 때도 비가 많이 오는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강수 패턴으로 변했다는 게 지금 학계의 어떤 정설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체전선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도라든지 아니면 대륙의 가열 정도, 동아시아 대륙의 가열 정도, 최근에는 북극 해빙의 녹음 정도 또는 오츠크의 지역의 바다의 어떤 수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연결되어서 솔직히 정체전선에서 내리는 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최근에 점점 줄어들고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빠른 어떤 저기압으로 인해 가지고 내리는 장마 이런 패턴이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다. 정체전선보다는 7, 8월 비하고 우리가 흔히 장마라고 부르는 비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말씀이죠? 다르죠. 강도나 어떤 지속 시간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올해의 경우 예년보다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예측 불가능성, 예측하기 훨씬 더 어렵다. 예측 불가능성이 커진다. 말이 좀 어렵네요. 자, 북태평양 고기압과 날씨 예측 간에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많죠. 일단 그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를 지배하는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사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가장자리, 네.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강도나 어떤 네. 위치 변동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게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그 남쪽에 덮고 어떤 습한 그런 어떤 공기들이 이류가 되고 수증기도 이류가 되고 네네. 우리나라 쪽으로 전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기압의 세력이 강할수록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는 어떤 기류의 흐름도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극한 어떤 강수라든지 어떠한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변동성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측 불가능 또 예측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네. 이런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2023년 예를 제가 관련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중부지방에 자리한 고기압 세력이 워낙 강해서 정체 전선이 제주와 남부지방 부근에서 북상하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중부는 폭염, 남부와 제주는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올해 같은 그 기압 배치면은 뭐 이렇게 장마 기간에 날씨가 어떤 패턴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까?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2023년 패턴이 솔직히 오늘과 같은 패턴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예. 제주도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오늘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이 한 32도까지 올라갑니다. 예, 예. 굉장히 6월 달 들어 최고 온도를 기록했는데 근데 2023년하고 올해는 약간 좀 달라요. 왜냐하면 2023년에는 이 엘니뇨라고 해가지고 그 동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뜨거운, 네. 더운 이런 현상이 동반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대 태평양의 해수 온도 구조를 보면 좀 평년, 그러니까 네. 어떤 기후학적인 평년 상태,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그런 평균적인 상태를 네, 네. 좀 유지하고 있어서 이 열대 지역의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 고위도 지역의 그런 어떤 영향도 올해 어떤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변동성이 네. 커질 것이다. 자,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대개 5월 말이면 발생했던 첫 태풍이 올해는 6월 중순 다 돼서 이제 나타났습니다. 태풍이 늦게 이게 나타난 이유, 이건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가장 큰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그렇죠. 강화됐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어떤 태풍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자, 태풍 발생이 늦어지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태평양 저위도 해양에 수증기가 많이 쌓이게 된다. 면 이거는 날씨는 어떤 식으로 또 나타나게 됩니까? 저위도에 있는 수증기가 많이 쌓였을 때에 예. 그거를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시키는 게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입니다. 미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수증기가 많이 쌓였던 것 자체는 좋지는 않은 거죠. 네. 왜냐하면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통해서 그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잘 유입이 되면 네. 보통 우리가 대기의 강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폭우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지역에 수증기가 많이 쌓였다는 그 자체는 뭔가 약간의 조건만 갖추어지면 우리나라 쪽으로 폭우 네. 발생 빈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그 예년의 경우에 한반도가 태풍 영향권에 드는 게 보통 뭐 8, 9월이었고 때때로 이제 10월 초까지도 나타나는 그렇죠.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 뭐 올해처럼 태풍 발생이 늦었다 하면은 태풍 영향권에 드는 시기도 그만큼 늦어지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나요? 조금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기상청 계절 전망을 보더라도 네. 올해 우리나라 여름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풍이 평균적으로는 2개에서 3개 사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근데 약간 좀 그거보다 평균보다 조금 낮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좀 낮은 이렇게 네네.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영향 시기가 조금 더 뒤로 미뤄지는 태풍의 영향 시기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태풍의 시기 전반적으로 좀 미뤄질 수 있다. 자, 되돌아보면 올봄 날씨가 어땠냐 제가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볼게요. 4월에 눈이 내렸고 5월엔 한때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되게 더운 날이 있었어요. 그렇죠. 올해. 네. 6월에 뭐 떼약볕 오늘도 아주 햇볕은 좋더라고요. 뭐 오늘 좀 덥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보면 되게 선선한 느낌이 선선하죠. 들고요. 자, 교수님 보시기에 지난 몇 달 우리나라 몇 달이라 그러면 뭐 4월, 6월 뭐 이 정도인데 네네. 우리나라 날씨가 예년의 범위
예기를 벗어나서 좀 그 특이했다. 아니면 이 정도면 뭐 큰 특이한 건 아니다. 어느 쪽입니까? 특이한 봄비였습니다. 특이했다. 네. 예, 어떤 의미였어요? 어떤 측면에서 특이했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월달, 4월달, 5월달에 그 일기온 변동성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 내에서 매일 어떤 기온의 변동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좀 서늘했다가 이게 덥고 네. 강수의 변동성도 컸고 네. 그래서 한마디로 올 봄철 뭐 6월달까지 포함해서 올 봄철에 우리나라 어떤 기온 특성은 큰 어떤 기온 변동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어떤 큰 기온 변동성이 과거에는 좀 드문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이런 어떤 봄철 날씨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올해 기온 변동성이 컸다. 네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남아 있다고 봐야 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여름도 그런 기온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온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예측하기도 그만큼 더 어렵다는 거기도 그렇죠. 한데. 그렇죠. 자, 저희는 지금 뉴스레터 K 인터뷰 예상욱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와 장마와 태풍 등 날씨 그리고 기후변화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예상욱 교수님께서는 북극에서 나타난 변화가 온대지방 특히 동북아 지역의 날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연구 결과 내놓으셨습니다. 지금 북극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북극에서 네. 얼음이 무지막지하게 녹았어요. 그냥 녹은 게 아니라 무지막지하게요? 네. 아마도 그 위성을 통해서 북극의 얼음을 관측하기 시작한 게 1979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그 이후로 아마 올해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아마 가장 해빙 면적이 낮은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요? 올해가. 예. 네. 야, 북극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건 바로 그거라 이거죠.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북극 해빙이 충분히 덮여졌을 때는 솔직히 북극은 어떤 뭐 동아시아라든지 온대 지역의 중위도 지역의 날씨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얼음이 바다와 대기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지금 이 얼음 면적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바다가 대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북극의 대기가 쉽게 말하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활동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기의 어떤 흐름이 우리가 있는 어떤 중위도 지역까지 날씨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로 새롭게 출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제가 들어도 이건 어쨌든 지구 온난화 얘기인데 그렇죠. 그 정도는 되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하죠. 그래요. 네, 심각한 거죠. 자, 지구 온난화에 우리가 가장 지표가 이제 해빙 이 부분을 항상 주목하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 정도 말씀하실 정도로 막 무지막지한 규모로 그렇게 됐다 하면은 이건 대단히 심각한 어떤 신호로 봐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 북극 해빙 면적이 좀 역대급으로 가장 적을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올해 봄철의 어떤 이런 큰 기온 변동성도 이 북극 해빙의 면적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주 긴밀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름 날씨도 우리가 이 북극 지역의 어떤 대기 순환의 흐름, 해빙의 면적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에 따르면 결국은 날씨 예측도 그만큼 더 힘들어지겠어요? 힘들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으로는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열대 지역의 어떤 뭐 해수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주된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나라 날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던 요소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북극의 해빙 또는 저 먼 지역의 어떤 북대서양의 해수면 온도 이런 어떤 예전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니까 날씨의 예측이라든지 어떤 기후 전망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한 뭐 온도, 예상하지 못한 뭐 강수량 뭐 이런 것들을
뭐 이제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연간에서 심하게 덥거나 심하게 춥거나 막 집중호우도 뭐 집중호우라는 표현으로 안 되는 뭐 극한호우라 그러나요? 이런 네네. 극한적인 날씨도 더 잦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나요? 솔직히 작년에 저희들이 그걸 경험했죠. 예. 작년 여름에. 예. 작년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간당 100mm, 한 시간에 100mm 이상의 비가 최소한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9번 정도 관측됐었어요. 9번이나요? 네네. 예. 그게 지난 한 60여 년 동안 작년을 제외하고 60년 동안 한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한 해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수가 9번 관측됐다. 네. 기상학자들, 기후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완전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어떤 극한 어떤 현상, 극한 네. 기상 현상의 어떤 전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이겠지만 북극의 해빙이 자꾸 이제 제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자, 지난해 여름엔 전국적으로 기록적 열대야가 지속됐고요. 곳곳에서 40도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일찍 찾아왔으니까 더위도 더 길어질 거다 뭐 이런 말들도 하는데 실제로 그럴 걸로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기상청에서 계절 전망으로 올 여름 굉장히 평년보다 네. 더울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고 저도 그게 동의를 하고 네.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열대야가 굉장히 기록적이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수증기거든요. 대기 중에 수증기가 온실가스 역할을 해요. 온실가스 역할을요? 수증기가.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어떤 온실가스가 지면의 온도를 높이는 네. 그런 역할 때문에 올해에도 이런 어떤 대기 중에 수증기 어떤 역할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한다면 예, 예. 평년보다 좀 높은 그런 기온 이런 것들을 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장마가 좀 일찍 시작된 것도 있고. 장마가 일찍 시작된 것도 있고 여하튼 더위도 더 길어지고 이렇게 어떻게 날씨와 관련해서는 이 새로 생기는 것들이 우리한테 좋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결국 인류가 지금까지 잘 대처 못한 그런 원인이 크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날씨보다도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거는 양극단의 어떤 극단적인 어떤 기상이나 기후 현상이거든요. 네. 솔직히 그런 것들이 예측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피해가 더 큰 피해를 야기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기후 변화가 됐을 때에 지구 온난화가 됐을 때에 대부분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기후 모델의 결과들은 그런 극단적인 기상 현상, 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가 네.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상욱 교수님은 해양융합공학 이제 전공하셔서 바다의 변화에 당연히 이제 주목을 하고 계신데요. 아까 이제 온실가스가 수증기 역할을 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은 아까 우리가 뭐 북극의 해빙도 얘기했지만 해수면 온도 상승이 결국 모든 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큰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이 바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열을 품을 수 있는 용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한 열이 주입되지 않고서는 잘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 열이 바닷물의 수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굉장히 많은 열이 바닷속으로 지금 유입이 됐다는 것이고 그래요. 또 하나 문제는 바다의 해수면 온도는 한번 올라가잖아요.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요. 관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예. 열적인 관성이 엄청 크기 자,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면 축적됐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관성도 있고 해서 내려가진 않는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바다 위에 있는 게 대기고 네. 그 대기의 어떤 순환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날씨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 수온의 변화는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배기명님 메시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벌써 장마 시작이라니까 갈수록 기후변화 심각합니다. 저는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은 구입 안 하고 장바구니 꼭 들고 다녀요.
이런 노력들이 모이면 그래도 도움은 되겠죠. 진짜 좋은 노력입니다. 그래요. 박수를 쳐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관련되는 질문을 제가 드린다면 네네. 과연 이 거대한 해수면 온도 상승을 인류가 과연 제어할 수 있을까? 회의적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인간이 이런 노력을 하면 우리가 적어도 그 속도는 조금 늦추거나 이럴 수 있다. 그 어떤 걸 하면 되는 겁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 줄이는 거 이게 네. 핵심이에요. 네, 핵심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친환경 산업도 다 친환경으로 바꿔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죠. 그러니까 어떤 친재생 에너지 이런 걸로 어떤 전환. 그리고 에너지 사용 줄이고. 그렇죠. 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거다. 그렇죠. 하면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산업이 있고 우리가 해온 생활의 어떤 관성이 있잖아요. 편리성 뭐 이런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종종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면 완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질문 드리기 좀 외람된데요.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그런 노력을 좀 하십니까? 저는 차가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대중교통으로 타고 다닙니다.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쪽 이제 그 전공을 하시니까 항상 염두에 두십니다. 염두에 두죠. 그래요. 항상 머릿속에 일단 차를 안 타고 다니시고 또 한두 가지만 더 말씀하시면요. 바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네, 그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뭐 소소하게 뭔가 이렇게 뭐 차를 탈 수 있는 거리를 좀 걸어간다든지, 이런 것들,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플라스틱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소소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모이면 저는 확실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데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후배 직원이죠. 그 PD 중에 KBS PD 중에 환경 스페셜이라고 그걸 제작을 하고 좀 뭐 상도 타고 이렇게 잘하는 여성 PD가 있는데 본인이 그런 거를 정말로 실천을 하더라고요. 네네. 자기가 그걸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실천을 안 하고는 자기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실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자, 우리 교수님은 차를 안 타고 다니시고 거기서 절약하는 일산화탄소가 얼마큼입니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느덧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극한의 날씨는 결국 막대한 인명 피해, 재산 피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상당국과 재난재해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뭐 당연히 만전기해하고요. 자, 교수님이 보시기에 올해의 경우 특히 각별히 대비해야 하는 부분 어떤 게 있는지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방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런 극한 강우 있잖아요. 네네. 시간당 100mm 이상. 예. 그런 현상이 올해에도 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뭔가 그런 어떤 이게 극한 어떤 강수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비를 좀 보수적으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인명 피해를 가장 많이 유도하는 게 폭염이거든요. 폭염과 열대야. 그래서 그런 어떤 인명 피해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폭염과 열대야, 특별히 취약층 계층에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극한 강수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도 인명 피해 관련되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폭염과 열대야, 특히 취약 계층의 경우에 여기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정부 부처에서도 더욱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올여름 만만치 않은 날씨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상옥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